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를 키웠고 시티그룹과 베스트바이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해 차익 매물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3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3%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간의 상승 랠리를 접고 닷새 만에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유로존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이 차익 매물을 이끌어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0.3%, 독일 증시는 0.2% 내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또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1.5% 상승하며 역시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반등세를 보인 것은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품목별로 에너지 가격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2.1%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도 3.1% 올랐습니다. 신차 가격은 정체였지만 주택 가격은 0.2% 올랐고 음식료품도 가격도 0.1%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치 기준으로 3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고 직전주 기록한 32만 8천 건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1월까지는 고용지표의 변동이 심해 주간 기록보다는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4주 평균 역시 5주 내 최저를 기록해 고용시장 회복 추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3,500건 줄어든 33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는 이번 달 미국 건설업계 경기 기대감을 나타내는 NAHB 주택시장지수가 56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8과 직전월 기록한 57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지만 50 이상을 기록해 여전히 주택시장 전망이 낙관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말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공식적으로 예정된 마지막 대회 강연에서 양적 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비전통적인 부양 조치들이 분명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 정도가 이 같은 부양 조치에 따른 비용이지만 이 때문에 당장 통화 부양 조치를 거둬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호조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키웠고 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금융주 시티그룹은 4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또 베스트바이의 작년 말 연말 쇼핑 시즌 매출 부진도 한몫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것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주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저조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마감된 글로벌 증시 확인해보고 국내 증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조정세에 다시 들어갔고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호조들이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그 실적 특히 이제 금융주의 실적이 좀 엇갈린 부분이 개장 초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비교적 호조권으로 나온 수치도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39% 내려갔습니다. 16,41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09%가 오른 4,218포인트, S&P 500 지수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0.13%가 내려간 1,8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0.3%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온 수치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연준의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도 0.4% 시장의 눈높이를 맞춘 수치에서 CPI 수치도 이제는 조금씩 올라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테이퍼링 기조를 조금 안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다시 한번 언론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주식시장은 큰 문제가 없고 투자자들이 큰 동요를 할 필요를 큰 걱정을 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에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그 내용에서 시겔 교수의 입에 그 언론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부분도 최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시티,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전반적으로 순이익은 지난해보다는 19%나 감소가 됐고요. 시티는 주당 순이익이 82센트로 시장 예상치 95센트를 밑도는 수치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는 21%나 증가하는 등 다소 엇갈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인텔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해서 시장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는데요. 주가는 오늘 인텔 0.49%가 내려갔고 향후 올해 PC의 매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산뜻한 이런 출발을 마감을 맞이하는 데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베스트바이 주가가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이 연말의 세일 내용이 좋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유럽 증시는 최근에 한 나흘간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담에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다만 광산주 중심으로 리오틴토 등 일부 주식들은 2.5% 상승하는 등 다소 내용이 좀 엇갈렸습니다. 역시 유럽 증시도 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속보치 0.8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0.9로 수정이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이런 디플레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조정을 보인 가운데 미국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흥국 시장의 취약국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3개국을 더 추가했다고요.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네.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시장에서 현재 이제 수면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이제 엊그제 공교롭게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신흥국의 내용을 다소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자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른바 신흥국, 특히 유동성이 환수될 때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내용들을 국가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모두 8개 국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5개 국가는 기존에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던 5개 국가가 그대로 포함이 됐고 추가적으로 3개 국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가 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프레자일 5, 깨지기 쉬운 이런 위험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됐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슈로더 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이 내용을 조사를 해서 칠레와 헝가리, 폴란드를 여기에 새롭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헝가리와 폴란드는 외채 비중이 좀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남아공의 그 통화죠. 랜드화는 5년 내 최저 가치의 수준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국가로는 태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태국은 지금도 정치권에 좀 불안 요소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의 채권에 투자에 4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테이퍼링,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일부 잠재적 리스크로 현재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뉴욕 증시 버블 논란 걱정 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드만삭스는 다시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뉴욕 증시 버블 징후 없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연초부터 이렇게 다소 불안한 것은 네. 역시 이제 1월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뉴욕 증시의 현재의 시장 가치가 적정한가, 안심해도 되는가, 이런 내용들의 논란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프레자일 5와 추가적인 세계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악성 루머나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 이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이 시겔 교수에게 다시 한번 언론사가 그 마이크를 물렸는데요. 뉴욕 증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장중에 출렁거림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기존에 제레미 시겔 교수도 했습니다만 올해 다우지수는 18,000에서 18,5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16,417포인트니까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가 스트라테지스트와 최고 투자 담당자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이런 서로 엇갈린 식견이 시장에 좀 불협화음을 현재 내놓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이런 부분을 현재 경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는 매우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올해는 여전히 이 근심 걱정을 안고 달리는 뉴욕 증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9년 만에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경제진단 보고서에서 일본의 모든 권역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했다고,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일본 중앙은행이 또 자신의 이제 리서치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은 이제 일단 준영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9개 권역, 일본의 전체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2005년 이후에 9개 권역이 모두 경기가 회복 중이다. 경기가 현재 회복에서 확장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일본에서는 사쿠라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의 베이지북과 비슷한 경기 판단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지역별 은행장의 회의 때 이 경기의 진단 평가 자료로 준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하루이코는 현재의 경기 기조를 기조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현재 적자로 들어가고 있고요. 무역수지는 여전히 좋지 않은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행이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면서 덩달아 우리까지 이런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은 105엔에서 103엔대를 그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글로벌 소식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이틀 연속 상승한 코스피 1957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5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저께 시장을 좀 보신다면은 여전히 뭐 수급 불안감이 좀 연출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일부 좀 반전을 좀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그 강도는 아주 강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더 많이 올랐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뭐 상승 강도는 아주 강한 건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LED라든지 바이오 제약주가 어저께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띄었던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좀 재미가 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195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딱히 오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는, 한마디로 변곡점에서의 행보 장세가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인 이슈보다는 수급에 의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소폭 상승 마감하거나 혹은 소폭 하락 마감하거나 하는 것을 연출시켰다니까 한마디로 수급이 그 주간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은 1935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이제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 중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970포인트 중심으로 한 저항대, 이 매물대가 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좀 부담감으로 좀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한 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모습이 조금은 더 연출이 되면서 한 주를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다만 이제 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은 이제 그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연출시키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엿보이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별로 추세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ED 업종이 좀 강한 날은 다른 업종들이 좀 쉬고, 또 뭐 바이오라든지 이쪽이 좀 강한 날은 또 다른 업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면서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 장세를 연출시키면서 시장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양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기성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득세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뭐, 바이오주 같은 종목군들은, 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 장세를 좀 보였던 것이 이번 주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좋았던 종목과 또 나빴던 종목도 살펴볼 텐데, 사이메리아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들이 몰리면서 급등했고, 또 카지노에 대해서는 악재가 있었죠. 네, 그 이번 주 제가 보기에 9차트 종목군으로는 뭐 네. 차바이오엔하고 뭐 CJ, 그리고 한진, SK컴즈, SK브로드밴드 등이 그래도 한 주간 좋은 모습을 띄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배드차트로는 신세계, 대우건설, 다음, GK의, 동국제강 등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9차트로는 SK컴즈 같은 경우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이메라가 뭐냐면 이제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그 휴대폰으로 이제 카메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뭐 보정 처리라고 그러죠. 네. 뭐 보정 처리라든지 혹은 거기다 어떤 캐릭터 같은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좀 인기를 끌고 한 6천만 건 이상 다운을 받았고요.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SNS를 좀 접목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이월드를 모바일판으로 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다 보니까 SK컴즈가 좀 기대감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제가 9차트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병원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이번 주에 코스닥 보면은 약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이 강세를 많이 띄었었는데, 그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차바이오엔이, 12,000원대, 그 매물대를 1차 돌파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 1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띠면서 한 주를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또 이제 CJ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사장이 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한번 지난 12월 말에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행보세를 연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뚜렷한 주가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고점 매물대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주간 집중할 수 있는 다음 주까지 볼 수 있는 차트 미인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네. 9차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K 브로드밴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 사업군인데 최근에 보신다면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좀 취약점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IPTV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IPTV 쪽에서도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신규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민지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객이 이동하거나 신규로 가입자 유치되는 걸 본다라면은 한 4명 중에 3명은 SK 브로드밴드로 가입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SK텔레콤과의 그 결합 상품을 통해 가지고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점유율도 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4,800원대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를 타진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2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엿볼 수 있다. 특히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코스닥 시장과 연동해서 좀 강한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변동성 장세가 연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발생됐던 장대 양봉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을 띈다.
그때 4,6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4,800원 전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목표가는 5,2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정리해봤는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증시 미스터리 시간은 특징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 바이오 제약 쪽으로 조금씩 쏠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한스 바이오메드, 왜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웬일인지 지켜주고 있을까요? 과연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길래 이렇게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느덧 박스권 상단까지 올랐는데 과연 여기에서 돌파가 가능할런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4.7%가 올랐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갭이 상당히 크게 붙었다, 그죠? 갭이 붙으면서 지금 16,000원 하던 주가가 어느 순간에 18,950원을 최고가로 해서 상단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례없던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좋은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메디톡스와 실리콘 유방,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해서 O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2013년 매출액의 340% 규모의 금액이었고, 그만큼 큰 금액을 체결했다시피 3년의 주가가 이번 한 번만에 다 반영이 되고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한스 바이오메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 바이오메드가 주로 만들고 있는, 생산해내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 가슴 보형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프팅 스레드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 뼈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이식, 그리고 실리콘에 대한 어느 정도 인체와 무해한 의학 성분 등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인 관점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알고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가슴 보형물을 만드는 회사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매출로 한번 보세요. 뼈 이식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기본적인 골자 자체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가슴 보형물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자,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였죠? 바로 5%대에서 6%대입니다. 삼성전자 16%, 그리고 애플 27%까지 나타나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뛰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곧 바로 기업의 마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주가에 대한 변동폭, 그리고 상승 추세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봉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스바이오메드, 주가상의 괴리율 자체, 그리고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10년, 2011년에 바닥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갑자기 지금 영업이익은 크게 뛰는 모습이었고 2013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뛰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뼈이식에 대한 부품이 상당히 많이 팔려 나갔었고, 그리고 2014년에서 올해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은 바로 보형물 쪽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보형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실리콘 유방 보형물에 대한 시장 규모는 8억 8,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슴 보형물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가슴 보형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10군데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스바이오는 한 5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1위가 바로 알러겐 회사인데요. 지금 알러겐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세계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근데 제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알러겐 회사와 그리고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는 누구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메디톡스라는 회사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메디톡스. 보톡스의 대체제 메디톡신으로 크게 성공했던 회사가 바로 메디톡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디톡스의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력 자체는 이미 확인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스바이오메드, 바로 OEM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추이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자, 2012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예. 주가는 3,000원, 지나지 않는 그런 가격대였고요. 2012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600배가 오르는 주가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또다시 주가는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만큼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이고,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맞습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주가는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공략 구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 있던 지금 이 거래량 자체는 분명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이 거래량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경험적인 수치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하단 자체 이 거래량을 터졌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하단 지지가 꾸준히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권 하단은 얼마입니까? 13,000원이겠죠. 그럼 박수권 상단은 지금 얼마일까요? 18,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갭 자체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박스권이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는 게 더욱더 맞다고 봅니다. 자, 주가가 60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디톡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월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메디톡스는 얼마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 15,000원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192,500원까지 갔던 주가. 그리고 현재는 18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죠. 기술력이 한계가 있으면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아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지금 PR 밴드 16배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동종업종의 바이오 제약업종 PR이 얼마입니까? 20배에서 25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한스 바이오메드 아직까지 16배 자리에 머물러 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 2014년도 중소형주 중에 한스 바이오메드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종목군, 그리고 시장에 호기심이 많은 종목군, 아,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종목군 제가 찾아서 월요일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주요 대형 은행들의 금값 예측값이 발표되고 있고 몇몇 은행들은 온스당 $1,100 중반대를 바라볼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값이 최악이었던 만큼 올해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요. 올해 금값을 보통 1,140불 정도까지 제시를 했죠. 네. 1,140불까지 제시한 게 도이체방크가 1,140불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금값을 떨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자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의 어떤 금값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테이퍼링이 줄어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다 그런다면 이것도 금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값은 키프로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현물을 시장에 많이 내다 팔았고요. 그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금값 폭락 의견, 그것이 의견 내자마자 2, 3일 만에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났던 존 펄슨 같은 사람들이 금 ETF를 청산하면서 금값에 매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금값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레미 시게라는 어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죠. 그 사람이 미국 주가가 18,000원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버블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까지 간다면,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19,000원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동상으로는 19,000원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그 정도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가가 올라가면 혹시나 주가가 고점 대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요 근래도 나왔지만 약 18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보통 10% 조정을 준다고 했는데 28개월 동안 조정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더 올라가서 19,000이나 18,000 후반대를 정말 보게 된다면 투자가들은 당연히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금값이 더 내려간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금값은 저점일수록 매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면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때는 금이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꼭 그 모든 시장의 뷰가 한쪽으로 몰려가면 반대 방향으로 튀더라. 지금 그 기관들, 특히 뭐 금융계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전부 다 금값이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올라간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항상 시장은 반대로 갔었다는 경험을 본다면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이 시점이 추가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내려간다는 대체적인 시각이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금값은 저점에 매입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동섭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 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마 지난 5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벤 버리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단기성 그 한머니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출회되는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신흥시장에. 그러면서 그 환율을 굉장한 약세로 끌고 갖고 주가는 폭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 투자했던 단기성 자금이 주식에 팔아서 환율을 다시 사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만약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더 강도를 세게 한다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테이퍼링이라든가 자금 매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작년 5월 달에부터 미리 시장에 완충작용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테이퍼링이 빨리 해서 얻을 거는 없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율이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은 아니지만 실업률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연준의 의견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를 미리 IMF나 세계은행에서 차단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계획된 대로 해라. 이것이 이제 너무 일찍 너희들의 지표에 따라서 너무 일찍 진행된다면 이것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자금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 거죠. 왜 금리가 높은데 굳이 브라질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굳이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사실은 신흥국도 위기감에 있고 또 미국도 자체적으로 테이퍼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어떤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에 대한 위기감도 있고 또 미국의 자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완충작용을 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올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나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장기 순매수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네. 8월부터 10월까지요. 그때도 언론들이 우리나라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유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결국에서는 테이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되어서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회복된다면 결국 수요의 증가가 생길 것이고 수요의 증가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한테 호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JP모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결국 거시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지 환율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원달러의 강세라든가 원엔의 어떤 그 강세 또는 뭐 엔달러의 약세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2004년도 8년도에 보면 워낙 강세였던 모습이었을 때도 상당히 뭐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2008년도 이후에도 워낙 약세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엔화가 124엔 갔을 때도 우리나라는 잘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통화와 시장이 꼭 연결을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 요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시경제 쪽의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고 시장을 봐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IMF 시절에 외국인들이 약 34거래일 국내장 매수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동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 찍고 저점 대비로 거의 4배, 3배, 4배 정도 주가가 뛰었던, 지수가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한번 용트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한다면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환율보다는 거시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김동섭 이사님도 한국경제 회복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분한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